라이프 플러스 토론 배틀의 주제는 바로 저출생입니다. 출산 복지 혜택을 받기 위해서 출산하기 위한 청년은 없다.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출산을 고려하고 있지만 경제적 격차나 구조적 문제 때문에 출산을 못하는 사람들에게 충분히 출산이 된다는 것입니다. 행복지수 1, 2, 3위가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네, 대부분 출산율이 높은 북유럽 복지국가들입니다. 논리적 비약들이 많습니다. 애초에 내 노동 시간에서 출산이라는 선택지 자체가 없는데 현재 한양대, 숭실대 모두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 지원 사업을 받고 있습니다. 해당 예산이 저출산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이 모이는 곳 라이프 플러스 토론 배틀. 저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이혜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 참가할 주인공들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2009년에 설립되어 16년간 19번의 전국 토론대회 우승을 포함해서 89번의 수상 실적을 거둔 숭실대학교 토론 동아리 만장일치입니다. 토론하다가 상대 표정을 전 자주 봐요. 손 떨거나 막 상대가 당황한 표정을 지으면 그걸 보면 긴장이 저는 싹 풀리고. 토론하는 스타일이 저는 되게 임기응변으로 반박을 하는 걸 잘하고, 그리고 우리 종현이는 상대방에게 압박을 하는 걸 잘해가지고 좀 이 토론 배틀을 한다 했을 때 숭실대를 빼놓고는 절대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은 한양 토론의 막을 올리다. 한양대학교 토론 동아리 한토막입니다. 교내에서 하브루타 토론 대회가 있는데요. 거기서 저희가 매년마다 상을 휩쓸고 있고 또 외부 대회에서도 항상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모든 토론에서 제가 다 MVP 수상을 했었고 이게 대학 순위와는 상관이 없다. 순수 토론 실력으로만 붙는 거기 때문에 나가서 좀 저희의 위상을 떨치고 싶습니다. 라이프 플러스 토론 배틀의 최종 심판은 바로 시청자 여러분입니다. 트라이브 앱에서 투표가 진행되는데요. 더 많은 표를 얻은 팀이 4강에 진출하게 됩니다. 라이프 플러스 토론 배틀은 총 4개의 라운드로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 라운드 입장 발표, 두 번째 라운드 교차 검증, 세 번째 라운드 자유 토론, 네 번째 라운드 최종 변론 순서입니다. 오늘의 라이프 플러스 토론 배틀의 주제는 바로 저출생입니다. 2024년 기준 합계 출생률 0.75명, 9년 만의 반등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OECD 최하위권으로 반등이란 말이 무색한 수치입니다. 국가 소멸이라는 말이 현실로 다가오는 지금, 저출생 문제는 개인의 선택을 넘어 사회 전체의 과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던질 질문은 이것입니다. 출생률 0.78, 국가 개입은 필수적인가? 한쪽은 국가가 직접 나서서 출산을 독려하는 적극 개입, 다른 한쪽은 국가가 구조적 환경을 개선하는 간접 개입. 특히 오늘은 저출생 시대를 직접 마주하고 있는 청년 대학생의 시선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솔직한 목소리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설립 이후 많은 저출산 정책이 시행되었지만 2024년 합계 출산율은 0.78로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저희는 다음 3가지 논거를 들어 우리에겐 강력한 국가의 개입이라는 선택지만 남았다고 주장합니다. 먼저 첫째, 국가 존립이라는 위기에서는 국가의 개입이 불가피합니다. 안보위기, 국가경제위기 등 국가의 존립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는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이 필수적입니다. 출산은 개인의 영역처럼 보이지만 결과는 노동력, 세수, 연금, 국방, 인력, 지역유지 같은 국가의 기본 기능을 동시에 흔듭니다. 국가 기능이 무너질 위협 앞에서 각자 알아서 하라는 방식은 책임 방기입니다. 둘째, 저출산은 시간이 갈수록 되돌리기 어려운 비가역적 위기입니다. 지금 출산율이 떨어지면 다음 세대의 부모가 될 2030 자체의 모수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나중에 정책으로 출산율을 올린다 한들 낳을 사람이 부족해 회복폭이 제한되는 인구 관성이 생깁니다. 통계청 장기 전망에서도 청년층 비중이 빠르게 축소되는 구조가 확인됩니다. 즉, 지금 개입하지 않으면 미래에는 돈을 더 써도 되돌리지 못하는 단계로 간다는 뜻입니다. 셋째, 국가 개입은 기회평등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아이를 낳고 싶어도 못 낳는 가장 큰 이유로 경제적 부담을 꼽습니다. 최근 인식조사에서도 대다수가 양육, 교육, 주거비용 같은 재정 부담을 저출산의 핵심 원인으로 지적합니다. 출산이 개인의 의지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비용 장벽 때문이라면 그 장벽을 낮춰 선택 가능성을 회복시키는 건 국가가 해야 할 최소한의 역할입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어떻게 개입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설문조사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육아와 관련된 다양한 요인을 개선한다면 아이를 낳고 싶다고 한 비율이 약 80%로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이러한 현실에 맞추어 효과적인 정책을 제공하기 위하여 중앙부처 아래 효율적인 정책으로 재정비되어야 합니다. 앞선 설문조사에서 알 수도 있듯이 양육, 일과 가정의 양립, 주거 세 방면에서 지원이 절실하므로 다음과 같은 지원책을 통해 출산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일과 가정의 양립 측면에서는 대체력 지원금 등을 활성화하여 기업에서 육아휴직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양육 측면에서는 틈새 돌봄 기관이나 공공보육의 확대로 믿고 맡길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으며 주거 측면에서도 신생아, 신혼부부 주택 공급을 확보하여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더 적극적인 재정 투입이 필요합니다. 2020년 보건복지부 통계에서 가족복지 공공지출이 우리나라는 OECD 평균인 2.1%에 못 미치는 1.6%로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가장 지출 비율이 높은 국가는 독일, 프랑스, 스웨덴인데 이들은 OECD 자료를 통해 2000년대 이후 출산율 반등을 가장 효과적으로 이끌어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적극적인 가족복지 지출은 출산율 반등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효과적인 세수 운영과 정책 운영을 통해서 출산율을 반등시킬 수 있으므로 우리는 국가의 개입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합니다. 이상 입론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한양대 입장 발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의 역할은 출산 장려가 아니라 구조적 불평등을 해결하는 것이라는 게 저희의 핵심 주장입니다. 직접 지원 정책은 임신, 출산, 육아 단계에 제공되는 인센티브 중심 정책입니다. 발제문이 전제로 삼고 있는 저출산 정책은 바로 이 직접 지원 정책이며 이는 찬성 측이 옹호하는 정책군입니다. 간접 지원 정책은 주거 안정, 노동시간 개혁처럼 임신, 출산 이전 단계의 결정 요인에 작용하는 구조적 정책입니다. 저희가 주장하는 방향이 바로 이 정책군이며 이를 편의상 구조적 대응이라 명명하겠습니다. 저희 반대 측은 직접적 저출산 정책이 아니라 구조적 대응이야말로 저출산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정책 방향임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첫째, 찬성 측이 주장하는 저출산 정책은 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출산 장려금, 양육 수단, 육아 휴직 혜택처럼 출산을 했거나 곧 할 예정인 가구에게 제공되는 사후적 성격의 정책 확대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정책이 이미 출산을 결정한 집단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입니다. 결국 현금 지원 정책은 이미 태어날 아이의 양육을 보조할 뿐 저출산 해결을 위한 추가 출산을 유도하지 못합니다. 아이가 행복하게 살기 어렵다는 인식은 곧 개인 스스로에 대한 인식이기도 합니다. 내가 행복하게 살기 어려운 사회에서의 미혼층, 비출산 의향층에게는 출산 조건부 현금 지원만으로는 삶의 조건이 개선되지 않습니다. 결국 저출산 해결의 핵심은 애초에 출산을 고려하지 않는 청년층의 삶의 질과 구조적 위협을 완화하여 그들의 출산 동기를 자연스럽게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둘째, 현재의 구조적 대응은 유명무실한 정책뿐입니다.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출산을 강제하거나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이 출산을 고려할 수 있는 삶의 조건 자체를 개선하는 사전적 대응을 확충하자는 것입니다. 이를 정부가 전혀 시도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구조적 대응의 시도 자체가 그 정책들의 질이 청년들의 현실과 심각하게 괴리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대표적인 구조적 대응 정책에는 청년 신혼부부 주거 지원이 있습니다. 2021년 저출산 대책 성과를 감사한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 정책은 물량 공급에만 급급한 나머지 정책 대상의 눈높이와 괴리가 컸습니다. 3인 가구의 적정 면적은 79제곱미터이며 신혼부부가 원하는 주택의 최소 면적은 61제곱미터 수준인데 실제 공급된 신혼부부의 공공임대주택의 50%가 36제곱미터 이하였습니다. 이는 턱없이 좁은 주택의 공급으로 아이를 낳아 기를 마음이 생기지 않았다는 감사원의 분석도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주거지원 정책은 여러 가지 요소 때문에 효과적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정책 목표상 두 자릿수였던 신혼부부 임대주택 수혜율이 한 자릿수에 맴돌았다는 사실로 뒷받침됩니다. 셋째, 청년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이 출산율 회복의 유일한 길입니다. 먼저 노동 환경입니다. 절대적인 노동 시간을 줄여 일 외에 가족을 위한 시간을 확보해주지 않으면 그 어떤 인센티브도 출산 이양으로 이어질 수 없습니다. 현재 보장받지도 못하고 있는 9to6라는 획일적 근무 관행을 넘어 시차 출퇴근제, 재택근무 등 노동 유연화를 통해 노동 후의 삶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청년에게는 단순한 워라밸이 아니라 가정을 상상할 물리적 여유가 필요합니다. 둘째는 주거 안정입니다. 저소득층만이 아니라 중산층 신혼부부에게도 최소한으로 원하는 수준의 입지, 품질, 면적을 갖춘 공공주택을 대폭 확충해야 합니다. 서울의 과밀화로 인한 주거비 폭등은 출산 기피의 핵심 요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에 양질의 일자리, 교육, 교통 인프라를 갖춘 메가시티를 육성해 청년의 선택지를 넓히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결국 국가가 해야 할 일은 명목적으로 출산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이 살아갈 수 있다는 효능감을 높이는 제도의 설계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학교의 입장 발표 잘 들었습니다.
우리 한양대학교 측에서는 삶의 질을 높이는 간접적인 방식을 우선시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셨고, 우리 숭실대학교에서는 국가의 직접적인 개입을 더 우선시하는 입장 발표를 했습니다. 진짜 배틀의 시작은 지금부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과연 어느 팀이 이번 라운드의 주도권을 가져가게 될까요? 교차 검증 라운드 시작합니다. 찬성 측께서는 양육비 부담 완화, 출산 이후 육아휴직의 보장이 출산의 결정적 동기 그 자체가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출산을 결심한 이후에 우리가 생기는 장애물들의 제거라고 보십니까? 저희는 이런 적극적 도입이 굉장히 출산율 동기 상승의 요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국가장학금이 있어서 대학교를 갈 때 등록금 걱정하지 않고 대학을 갈 수 있듯이 이런 지원이 있다면 내가 출산을 해도 부담이 없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장학금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출산 대책은 이제 복지 대책이랑 구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저희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의료복지 혜택을 받기 위해서 병원에 가는 사람이 없고 장애인 복지 혜택을 받기 위해서 장애인이 되겠다는 사람이 없겠죠. 따라서 출산 복지 혜택을 받기 위해서 출산하기 위한 청년은 없다라고 저희는 주장을 하고요. 대학 입학과 출산은 다르다는 거죠? 네. 그래서 출산 복지는 필요한 정책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출산을 늘리지 못한다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청년의 삶의 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기준에 내 집 마련에 필요한 소유 연수가 서울이 13.9를 기록했습니다. 내 월급을 한 번도 쓰지 않고 14년 동안 일을 해야지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한 명당 일자리인 수인 구인 배수는 0.42 최하치를 기록하였습니다. 심지어 이러한 문제적 요인들이 결합되어서 한국은 세계 행복지수 58등, OECD 청년 자살률 1등을 기록했습니다. 찬성 측에 묻겠습니다. 이미 내 삶이 불행하고 물리적으로 생존조차 버거운 이 구조 속에서 찬성 측이 말씀하시는 그런 국가 장학금과 비슷한 출산비 비용 정책이라든지 일자리 완화라든지 이런 정책으로 인해서 청년들에게 없던 출산 의지가 갑자기 생겨나겠는지 실증적인 근거를 한번 제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숭실대학교 측에서도 주거에 대한 논거를 제시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우선은 한양대 측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굉장히 논리적 비약들이 많습니다. 우선은 행복 지수가 낮다고 해서 우리나라 청년들이 완전히 살 수 없는 뭐 그런 곳이다라고 표현을 해주시고 계신데요. 우리나라보다 상대적으로 경제적 차이가 굉장히 큰 나라들이 행복 지수가 높은 경우도 오히려 많습니다. 그래서 행복 지수만을 보고 우리나라 청년들이 얼마나 살기 어렵다라는 것을 단정짓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저희가 일단 짚고 넘어가고 싶고요. 그리고 질문해 주신 것 중에 아까 대학 입학과 출산은 다르다라고 하셨는데요. 대학을 가고 싶은데 돈이 없는 사람이 있다고 봅시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국가장학금을 받고 학자금 지원 받아서 대학을 다니는데요. 그런 것처럼 출산을 하고 싶은데 주거를 마련하지 못하고 아니면 돈이 없어서 아이를 제대로 키우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러한 지원들을 직접적으로 받으면 충분히 출산을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 저희의 말입니다. 당연히 출산비가 부담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이 너무나 힘겹기 때문에 출산이라는 선택지 자체가 없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행복지수 언급해 주셔서 이거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데, 물론 행복지수와 출산율 간의 무조건적인 양의 상관관계를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다양한 요소들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실제로 행복지수 1, 2, 3위가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네, 대부분 그 출산율이 높은 북유럽 복지국가들입니다. 네, 여기까지 교차 검증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숭실대학교 측의 공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질이 올라가면 출산율이 올라간다는 상관관계를 말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비교적으로 경제적 선진국과 경제적 개발도상국의 차이를 보았을 때 선진국이 상대적으로 출산율이 떨어집니다. 반대측의 말씀대로라면 개발도상국들이 오히려 삶의 질이 더 높으니까 출산율이 높은 겁니까? 절대적으로 삶의 질이 개발도상국이 높기 때문에 선진국보다 출산율이 높은 겁니까? 이것으로만 출산율을 설명하실 수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삶의 질만으로는 당연히 설명될 수가 없겠죠. 구조적인 요인들이 삶의 질에 영향을 주고 이것이 또 출산율에 영향을 준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개발도상국의 출산율이 높은 것은 경제적인 요인 삶의 질이 높아지느냐에 대한 질문을 드린 것 같아서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주도권 토론과 저희 주도권 토론에서 얻은 것들을 종합해 보았을 때 삶의 질과 출산율 간에 무조건적인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을 인정해 주셨다는 점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서 이제 입론에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안으로 메가시티 등을 말씀하시면서 균형 발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균형 발전의 경우 1970년대부터 백지 계획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오래전부터 불거진 문제인데 저출산 문제는 2000년부터 언급이 되었습니다. 수도권 집중 문제는 훨씬 오래된 문제고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인데 이거를 먼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선제적 해결 방안이라기보다는 근본적인 원인이 그 원인에 있으니까 그 원인을 집중적으로 타격을 해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질문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입론에서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럼 노동시장 유연화를 하면 기업 입장에서 비교적 해고가 쉬워지는 건 맞습니까? 그 부분은 정책적으로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이 고용과 해고가 좀 더 쉬워진다는 것이 노동시장 유연화라는 단어 자체인데 그것을 거부하신다는 겁니까? 노동시간의 유연화 중의 하나로 근로자의 시간 주권을 강화해서 생애 주기별 근로시간 단축이라든지 연차휴가, 재택 원교 등 노동자들의 삶을 보장하는 유연근무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아니라 근무가 유연해져야 된다라고 표현하시는 게 맞는 거겠네요? 그 제4차 노동 고령화 사회에서도 이를 노동시간의 유연화, 그러니까 근무 환경의 유연화로 표현을 하고 있어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신이 가능한 사람 중에 출산을 하지 않는 사람은 아이를 전혀 원하지 않는 사람과 원하지만 돈, 주거, 일 때문에 포기하는 사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원하지만 조건 때문에 포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국가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이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입니까? 저희는 방치하자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저희가 다른 예시를 들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기 기증의 참여자를 늘리기 위해서 왜 장기 기증을 하지 않는지 설문조사를 해보고 거기서 설문조사에 나온 답변들을 적극 활용해야 장기 기증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겠죠. 네, 그럼 마찬가지로 저출산도 왜 출산을 하지 않는지에 대한 이유를 듣고 그 이유를 해결해 준다면 출산율이 올라간다는 거에 동의하십니까? 네, 원인 파악이 중요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출산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많은 이유가 대부분 경제적인 이유에서 요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인정하십니까? 네. 그러면은 출산을 했을 때 경제적 부담이 덜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직접적인 개입을 하자고 주장하시는 것에 대해서도 인정하십니까? 아니요. 인정하지 못합니다.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대표적으로 출산 장려금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게 결국엔 일시적인 현금 지원이 출산율 상승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미 출산을 결정한 이들에게 드리는 그런 장려금 같은 경우가 어떻게 추가 출산을 유도하고 출산 동기를 이끌어낼 수 있겠습니까? 출산을 고려하지만 경제적인 요인 때문에 못했던 사람한테 지원을 주자는 것입니다. 출산 이루기 전에 동기를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주도권 토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교차 검증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경제적인 문제가 또 큰 쟁점이 되는 것 같거든요. 말씀하시는 출산 장려금, 출산 지원금이 금액이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것이 출산 그리고 그 이후 양육에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을 수 있는지 자유토론 시간에서 더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20분간 자유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교차조사에서 말씀을 하셨던 게 출산을 하고 싶은데 양육비가 부담이 돼서 사람들이 실제로 출산을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들에 대한 숫자가 얼마나 되어서 이들에게 지원을 해줬을 때 출산율이 얼마나 반증될지 묻고 싶습니다.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결혼, 출산, 양육, 인식조사 발표에서 육아휴직이나 단축 근무를 하여도 급여가 충분하다면 전체의 88.3%가 출산을 할 의향이 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자료의 다른 장표를 보시면요. 무자녀 응답자가 이 자녀 양육 비용 혹은 양육이 막연히 어려울 것 같아서로 응답한 비율이 약 40%입니다. 즉 전체의 40%가 더 추가 출산 의향이 생기기 때문에 충분히 늘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런 출산 효과에 대해서는 이 반대 측께서도 과연 이 구조적 개혁이 얼마나 출산율을 이끌 수 있을지에 대한 입증이 반대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경제적 요인이 출산 육아 초기에 소요되는 금액이 걱정돼서가 아니라 한 아이를 기르는 데 들이는 전체적인 양육비가 부담된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한국보호사회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사교육비 지출 증가가 출산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의 크기가 출산 장려금의 긍정적 효과의 크기보다 약 7배가 크다고 합니다. 수백만 원의 장려금보다 앞으로 들어갈 막대한 사교육비에 대한 걱정이 더 커서 출산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해석해야 되겠습니다. 앞선 임론에서 북유럽의 사례를 들어주셨는데요. 저희는 오히려 북유럽이나 다른 선진국들의 사례를 들어서 저희의 논거가 맞다는 점을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OECD의 출산율, 고용 및 가족 정책 보고 연구에 따르면 26개 OECD 국가를 2002년부터 2019년까지 분석했더니 출산과 관련된 여성 고용 안정이나 육아휴직 등의 정책이 출산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즉, 출산 후에 육아휴직이 더 늘어나거나 다시 재고용이 오히려 더 안정적으로 됐을 때 실제로 긍정적인 상황하기를 나타냈거든요. 그리고 이런 정책들은 출산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정책이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리는 직접적인 국가 개입의 논거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한국과 말씀하시는 그 국가들이 주거, 노동시간, 구조력 문제가 동일하다고 과연 봐야 될지라는 문제점입니다. 11월 17일 OECD에서 발표한 청년 자살률에 따르면 한국은 26.4%이지만 헝가리는 15.3%, 프랑스는 13.1%를 기록하였습니다. 저희가 예상했던 거는 사실 지금까지 출산율 대책에 직접적 개입이 많았는데 효과가 없지 않냐, 이건 방법이 잘못된 거다, 방법을 바꿔야 된다라고 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행복 수치랑 자살률 얘기하면서 계속 본질을 흐리시는 이야기만 나와가지고
살짝 당황했습니다. 자살률이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지만 유사한 삶의 조건에서 해당 정책을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것이지 다른 북유럽 국가들의 사례를 들면서 성공적으로 됐다. 그러니까 한국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기에는 저의 삶의 구조가 너무나도 다르다라는 주장을 드리고 싶습니다. 북유럽의 사례를 드시면서 한국이랑 뭐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뭐 비교하면 안 된다, 뭐 삶의 질이 더 높거나 뭐 주거환경이 잘 돼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얘기입니다. 경제 선진국 한 상위 10개국 정도 보시면요. 알바만 하고 수도권에 살 수 있는 나라가 굉장히 적습니다. 꼽아보자면 한국이랑 일본 정도인데 말씀해주신 뭐 프랑스, 독일 이런 데는요. 수도권에 안 사는 사람들은 들어가기조차도 어렵고 심지어 어느 국가들은 면접을 봐서까지 월세에 살고 싶다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속해서 뭐 삶의 질을 늘리면 뭐 출산율이 올라갈 거라는 뭐 낙관적인 태도를 보여주시지만 아까 교차조사에서는 행복 순위가 삶의 질이랑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없다라고 직접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무조건적인 삶의 질과 출산율에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도 인정하셨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토론까지 와서 삶의 질이 올라가면 출산율이 올라간다는 그 낙관적인 태도에 대한 뭐 구체적인 뭐 보고서 근거 자료나 아니면 뭐 어떠한 인과관계 같은 거를 오히려 반대 측에서 입증해 주셔야 됩니다. 그 삶의 질이랑 출산율이랑 양의 상관성이 없다고 인정하지 않으셨냐, 이걸 프레임을 딱 씌우고 계속 끌고 가셨는데 147개국의 순위가 온전히 출산율과 양의 상관관계를 맺을 수가 없죠. 사실 그 논리대로라면 가족 지출에 투자하는 비율이 높은 국가일수록 북유럽 국가였고 출산율이 높았다라고 주장하셨는데, 같은 논리면 가장 가족 지출 비율이 낮은 국가가 미국이거든요. 근데 미국이 1.62명이에요. 그러니까 OECD 평균보다 높은데 이것도 역시나 양의 상관관계를 항상 맺지 않는 건데 그럼 똑같은 논리로 파헤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걸 좀 하지 못했던 게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출산을 꺼려하는 사람들이 단순히 출산지원금 가지고 출산에 대한 욕구를 가지게 될 것인지, 그 이후의 양육비, 예를 들면 사교육비 때문에 출산을 꺼리게 되진 않을지, 거기에 대해서도 변론을 이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단순한 지원금뿐만 아니라 육아휴직이라든지 직접적인 지원을 통해서 내가 아이를 낳아도 괜찮겠구나라는 생각을 만드는 것 자체가 동기입니다. 결국 이런 직접적인 지원이 아이를 낳는 생각에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출산율 반등에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토론이 계속해서 티키타카가 너무 빨리빨리 돼가지고 큰 쟁점을 두 개로 잡아보자면 경제적인 요인 때문에 출산을 그만두는 사람들을 더 출산을 하게끔 해주자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경력 단절이나 뭐 커리어가 끊긴 것들을 고려해서 이제 출산을 하지 않는 분들에게도 이제 국가 개입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가 있고, 그런 것들이 아까 OECD 보고서들을 통해서 큰 상관관계가 나왔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토론을 시청자 투표를 받을 때는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면은 어떤 쟁점에서 붙고 있는지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저희가 유리한 쟁점에서 또 말을 해가지고 또 토론을 지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경제적 요인이 출산을 고민하게 하는 것, 저희도 당연히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걸 해결해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근데 절대로 그것이 출산 장려금, 일시적인 지원 정책으로 안 된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육아휴직 수당이 충분하여도 일을 쓸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지 않으면 사실상 이게 불가능합니다. 노동시간이 줄어서 내 애를 키울 시간을 고려하게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현재 직접적인 지원 대책 중에 주 3일만 근무를 하거나 직접적인 제도를 통해서 근무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 기업이 실제로 그것을 육아휴직을 보장할 수 있도록 대체 인력 지원금이라든지 대체 인력 활성화를 통한 직접 지원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출산을 결정한 후에 우리가 육아휴직이나 말씀하신 그런 보조 수단을 생각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다른 나라의 경우 말고 우리나라의 경우 가족복지 공공지출이 해마다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늘어왔지만 아직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 복지 지출액은 늘었지만 출산율은 점점 떨어지고 있고 아직 입증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이 제도가 산발적으로 수행되고 저출산 예산에 맞지 않는 것들이 저출산 예산에 편입되어 있어서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부분을 개정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그 대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엔 산발적이라는 것은 본인들의 그 찬성 측의 해석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산발적이라는 건 저희의 해석이 아니고요. 2020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 대응 재정지원 방안 연구에도 현재 총괄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을 제기했고 2023년 해당 컨트롤타워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자체 평가로도 불가피한 좀 문제가 있었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현재 한양대, 숭실대 모두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 지원 사업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해당 예산이 저출산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고쳐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출산 장려금이 효과가 없었다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에 대해서는 해명하지 않으시고 계속 뭐 직접적인 현금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좀 해명을 부탁드리고요. 일가정 양립 정책에 관해서 그런 기업 문화가 필요해서 그 뭐 동료 분담금이라든지 뭐 지원 수당, 뭐 세제 혜택 그런 거 저희도 동의합니다. 그거를 저희가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저희가 주장하는 간접 지원 혜택 중에 저희는 하나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배척되는 주장이 아니라는 점을 좀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네, 우선 방금 발언에서 간접적 지원이라고 하셨는데 출산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으면 저희 논거라고 저희가 전달받았기 때문에 저희 논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아니 반대 측에서도 경제적인 것에 대해서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으니까 해결해야 된다는 건 공감하시면서 효과가 없었다. 그러니까 효과가 없었으니까 우리가 더 많이 하자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네, 이제 한 50초 정도 첨언하자면 남았습니다. 21년 한국노동연구원의 출산지원 정책 효과 분석에서 출산 장려금이 출산율 향상에 유의한 효과가 있다라고 분석한 바가 있고요. 우리가 출산이라는 인생 일대의 결정을 할 때 이런 지원 정책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런 지원 정책이 있어야 우리 출산율 향상에 도움이 되고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자유토론 시간이 끝났습니다. 직접적인 출생 지원 정책이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는 사실 연구 결과에 따라서 조금씩 편차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판단이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라운드 최종 변론만 앞두고 있습니다. 어디부터 갈까요? 지원하실 저희가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쪽이 나중에 보통 입론을 먼저 한쪽이 마지막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보하지 않는데 양보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직 마음을 못 정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번 최종 변론에서 마음을 결정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종 변론은 숭실대학교, 한양대학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이번 토론의 주요 쟁점은 크게 세 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경제적 지원으로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후발적인 지원이라고 안 된다고 하셨지만 경제적 이유 때문에 못 낳는 사람이 있다는 점에는 공감해 주시는 다소 모순적인 태도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출산의 양육 환경을 개선해야 된다는 점에서는 동의를 해주셨으나 OECD 연구 자료를 들어서 저희가 육아휴직이 늘어날수록 출산율이 늘어난다는 연구 조사에 대해서는 반박해 주시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살률과 행복 수준 등의 순위를 통해서 상관관계가 없다는 걸 인정해 주셨지만 계속해서 이것들이 연관성이 있다는 다소 모순적인 주장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다양한 전문가들이 한국의 저출생 문제가 국가적 위기라고 지적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행복한 사회를 만들면 출산율이 따라올 것이라는 것은 다소 추상적인 주장으로 느껴지며 낙관적이고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태도 같습니다. 따라서 저희 긍정 측은 저출생 해결을 위해 국가의 개입이 필수적이며 국가의 개입을 통해 출산율이 오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한양대학교 최종 변론 들어보겠습니다. 찬성 측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후적 조치들은 단발적인 현금성 정책에 불과하다는 점을 마지막으로 짚고 이제 마무리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주거 지원을 하더라도 유자녀 가족이나 양육비 지원에 쓰는 것보다는 청년이나 신혼부부, 출산 의향이 없지만 출산을 해야 되는 대상들에게 저출산 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이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게 목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삶의 조건이 무너진 사람들에게 돈을 조금 더 준다고, 애를 낳을 테니까 지금 주고 있는 100만 원을 조금 더 주겠다고 과연 애를 낳을 선택지를 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 숫자가 실질적으로 매우 떨어지기 때문에 구조적 문제를 개혁하지 않으면 시급한 저출산은 해결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변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오늘의 토론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두 팀 정말 다 치열했는데요. 네 분 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래도 토론에서 짚어야 될 논리들은 짚은 것 같고요. 그리고 핵심적인 거를 좀 쉽게 좀 더 설명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것들이 좀 덜 이루어진 것 같아서 좀 아쉽습니다. 저도 지금 시간이 한 30분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쉽습니다. 저희는 시간이 30분이 아니라 내일 아침까지 있어서 후배분들과 이제 24시간 중국집에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바가 있고요. 어려운 문제에 있어서 토론을 했던 게 서로 고생 많이 했다고 박수를 쳐주고 싶습니다. 뭐 승패와 상관없이 좀 건강한 토론이 이루어진 것 같아서 좀 내심 기분이 좋습니다. 네. 국가 소멸의 위기, 그 무게 아래 놓인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합계 출생률 0.78명이라는 현실 넘어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를 마주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시청자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오늘의 대결은 여러분의 선택으로 완성됩니다. 오늘부터 트라이브 앱에서 투표가 진행되는데요. 더 많은 표를 얻은 팀이 4강에 진출하게 됩니다. 4강에서 치열하게 맞붙게 될 주제도 여러분이 직접 고르실 수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다음 이야기를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같은 멤버들이 한 번 더 돌아옵니다. 키워드는 바로 결혼입니다. 저는 결혼식에 5,000명이 오면 좋겠어서 연예인도 제 결혼식에 와서 축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 의견만 중요한 게 아니라 제 아내 될 사람의 의견도 중요한데 이 로미오와 줄리엣이라는 작품이 왜 명작이 됐겠습니까? 사람들이 이 절절한 사랑 이야기가 낭만이고 이것이 결국 사람이 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워라벨이 좋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워라벨이
붕괴되었다. 그 비굴한 금액 안 받으면 그만입니다. 그게 어떤 씨앗이 될지 모른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숙한 결혼을 위해서 언제까지 과거에 얽매이면서 있을 겁니까? 미래를 위해서 이런 것들 전혀 신경 쓰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이렇게 목에 핏대 세우면서 토론할 일인가 싶은 주제로 저희는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라이프 플러스 토론 배틀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뜨겁고 더 솔직한 토론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